안녕하세요. 박지원의 식탁입니다. 첫 추위가 왔습니다. 근데 어제 추운 때도 이렇게 밤에 걷기 하셨더라고요. 운동만이 살 길이다. 다른 길은 하루에 2시간씩 걸어야 예. 건강하고 또 완도 전복을 많이 먹어도 소화도 되고 해남 고구마 아침 식사도 소화되고 얼마나 좋아요. 운동하세요. 지금 지역의 특산물을 잘 소개하고 계십니다. 진도킴 예. 세계 최고. 예. 이번에 나사에서 그 완도 해조류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보도가 됐는데 건강 장수식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우철 완도 군수가 나사 한국 나오신 분에게 감사패도 드리고 굉장히 선전되더라고요. 예. 오늘은 또 한 분 더 모셨는데요. 그 신성장 경제연구소의 최병천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본적인 문제, 총선의 3대 변수. 이제 총선이 5달 남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토론 같은 그런 방송도 될 것 같습니다. 최병천 소장님은 저희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에서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추천도서로 선정해 주셨고 요즘 또 어떻게 지내십니까? 두 번째 책을 이제 그 탈고를 약간 얼마 전에 끝냈는데요. 좋은 불평등은 운동권 경제학이랑 좀 이제 뭔가 대결하기 위한 책이었고 이번에 책은 아직 가제이긴 한데요. 이기는 정치학이란 제목인데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운동권 정치학에 대한 약간 습성들 그런 거랑 좀 그걸 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렇게 좀 논쟁하는 그런 책입니다. 최병천 소장이 신문에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등 여러 군데 칼럼 쓰고 있는데 보면 유능한 진보 정당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는 뭐니 해도 정당 대결 구도인데요. 이제 이준석 신당 논의를 시발로 해가지고 과연 어떤 당 대 어떤 당의 대결 구도로 총선을 맞이할 것이냐. 구체적으로는 일려 일야, 지금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 1대1 대결 구도냐, 보수 세력이 쪼개져서 이여 일야로 가느냐, 아니면 또 야당도 여러 가지 신당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여 이야로 갈 것이냐, 요거 부분인데 우리 최병천 소장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제3당에 성공한 적이 많지 않거든요. 옛날 김영삼, 김종필 이런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준석 씨가 그런 여러 가지 3당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미치광이 전략에 좀 가깝다. 그래서 탈당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해서 내부에서 협상력을 높여서 그 타결할 가능성이 아직은 좀 더 많고 한 7대3 정도라 그럴까요? 왜 안 나갈 걸로 보는 거죠? 나가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나가서 성공하기 어렵기도 하고 나가는 게 이준석 씨한테 손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요? 이준석의 목표는 배지가 아니라 대선을 먹는 건데 군소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된다 한들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제2의 유승민이다. 제2의 유승민이기도 하고 안철수 씨도 실은 그런 거잖아요. 안철수 씨도 다 들어갔고 심지어는 87년도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세 분이 이제 2등, 3등, 4등을 하셨는데 김영삼과 김종필도 결국 안 된다 싶어서 민자당에 합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 목표가 대통령이 목표일 텐데 배지 한두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영삼, 김종필도 못한 걸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군소정당으로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얘기는 한국 정치사를 다시 써야 될 정도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뭉게구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진행이 빨리 되는 것 같던데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최병찬 소장하고 처음부터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격돌입니다, 오늘. 격돌인데 총선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MB 시즌2로 출발하더니 시즌3는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 누나 동생.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12일 만에 대구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가서 우리를 오늘이 같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하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조금 건너뛰는데 친박 무소속 불확보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TK 쪽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현재까지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제대로 이끌고 갈 대통령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려지 않는 것은
정당 정치인들은 총선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가 잡아놓은 박근혜를 자기가 풀어주고 이제 또 누나 같다? 동생 같다? 뭐 포옹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도대체 좀 제가 할 때 아니 어떻게 보면 점점 정치인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치도 발로 해야 돼요. 저는 작년부터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반드시 금년 말까지 쿠킹해가지고 내년 초에 창당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창당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성공 여부를 점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여기에 처음부터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갓파더가 돼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금태섭, 양양자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한두 명이 갈 거다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양당 정치로 양극화돼 가지고 통합의 정치가 안 되고 분열의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3당제도 바람직하다. 또 개헌을 해서 이원 집정제 같은 그러한 체제로 간다고 하면 좋지만은 지금 개헌을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3당제 출연도 좋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됐든 저는 김종인 전 대표의 정리에 의거해서 이준석 당대표, 유승민 대통령 후보로 정리됐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신당이 상당한 성공을 할 것이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들을 양지에 내보내기 위해서 소위 영남 출신의 중진들을 험지로 서울에도 충청도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분들의 지역구가 튼튼하기 때문에 교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신당에 합류를 할 때 내년 1, 2, 3월에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대통령 선거는 내년 총선 후에 여러 가지 구도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당한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네. 생각하신 어떤 의석수라든가 그런 성공의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저는 원내교섭단체는 구성될 거고 그 정도는 안철수, 무난하다고. 박지원 팀으로 호남에서 승리하듯 그러한 팀들이 승리를 하면은 최소한 5, 60석은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와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아주 오늘 이 방송 나가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5, 60석까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 내 소견을 얘기하는데 제가 예측을 해서 제 자랑 같지만은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다 맞아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기에. 예. 맞아가는데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면 달라져요. 변하지 말기를 좀 바라시죠.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가고 있지 않냐고요. 윤혜석. 인정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지르기는 잘 질러요. 그러나 그것이 실천 여부는 혁신위원회는 늘 그러듯이 모든 정당의 혁신위원회는 호랑이를 그린다고 출범해가지고 고양이를 그리고 실천은 쥐꼬리로 된다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인용한 혁신위원회에서의 그러한 안은 결국 김기현 지도부가 받아줘야. 의결을 하고 김기현 집행부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용한 혁신위원회의 임기는 12월 말까지예요. 이때까지는 공천이 안 된다고요. 내년 2, 3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지를 가져와서 어떤 경우에도 나중에 보면은 당선될 가능성으로 당선 위주로 공천을 하게 되는 게 정당의 공천사인데 과연 될까? 오늘 보세요. 지금 인용한 위원장이 어제 김종인 혁신위원장한테 가서 센 주사를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예. 뼈가 아프게 얘기했잖아. 환자는 대통령 말을 듣고 있는 국민의 힘이다. 이건
대통령이 환자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홍준표 예. 대구시장한테 가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요한 위원장 확 키워줄 거예요. 잘한다. 장제원이 애기들 진짜 혼났네. 큰일 났네. 하듯이 다 물갈이 해라. 아주 혁신의 바람을 넣어줄 거예요. 국민의힘도 이준석, 유승민의 신당과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 질러보는 거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언론의 집중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봐서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멋진 소리를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지. 결국에 가서는 학살이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것은 나올 수밖에 없고. 인요한 위원장이 학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김기현.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시켜서. 통해서 학살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나올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저는 정치 일선에 나서지는 않지만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준석, 유승민 신당 창당하는데 가파도 노릇을 하면서 금태섭, 양양자, 민주당 일부 한두석을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지도자님 또 좀 얘기할 거 있으면 하시죠. 네, 저는 이제 견해가 좀 달라서 그런 건데요. 이제 원장님께서는 50석, 60석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한국 정치에서 흔히 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 김영삼, 김종필, 정주영, 안철수 이렇게 네 분이 이제 그걸 성공하셨던 건데 별도의 교섭단체. 그렇죠. 20석 이상이 넘는 거를 이제 성공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저는 이준석이 나가서 제3당을 만들다고 한들 어차피 이제 만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태섭, 이준석, 그러니까 유승민 이 정도가 될 텐데 20석을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연동형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와 무관하게 비례대표가 4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을 20% 받아봤자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10석, 9석, 10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10석에서 15석 이상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지역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에서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나가서 창당하더라도 20석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편인 거죠. 약간 그러한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이 확 변해가지고 네. 소위 검핵관 검찰 출신들을 공천 개입하지 않고 당에다 맡기면은 불가능해져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야당 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방에서 출마한 사람들 중에 나는 조국 신당으로 출마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죠? 그렇죠. 조국 신당 또는 뭐 호남 신당 얘기는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만 가능한가요? 그건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움직이고 저에게도 많은 오파를 했지만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 이제 민주당에서 내 고향의 낙후됨을 극복하고 한번 발전시키는데 나의 마지막을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신당에 대해서도 제가 맨 먼저 얘기를 광주에 얘기하셨죠, 한번. 그리고 조국 장관이 광주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걸 던졌는데 지금도 이번에 이제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에 나가서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제가 한 얘기예요. 아, 그 조국 장관이 내공이 정말 깊어졌어요. 그거는 실력도 있고 내공도 있고 다 있는 분이죠. 그 양반은 집에서 이런저런 거의 TV 토론에 준하는 이런 질문이 오면 이렇게 답변. 이걸 본인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시나리오를 다 생각하는 분이고 또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다릅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 표창장이 위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위조가 사실이라도 이 나라 검찰에 이렇게 일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느냐 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가지고 있고 저도 조국 장관에게 국민에게 물어라. 이제
지도자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물어라. 그래서 총선 출마를 사실상 저랑 얘기한 적도 있지만은 민주당으로 들어올 거냐? 이건 아니다. 민주당에서 들어오면 민주당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무소속 혹은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들이 포착되고 또 그분들이 저랑 함께 있으면 어쩌냐 하는 것을 넌지시 얘기하지만은 하지만 안 가신다. 저는 안 한다.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뭐 해남 완도 진도에서 여론조사도 잘 나오시지. 그게뿐만 아니라 공천도 받으실 것 같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조국 장관의 출마를 즉 국민한테 직접 물는 것은 찬성합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실장님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장님은 당연히 안 흔들리시는데 자 민주당 공천을 받기에는 2등이나 3등, 4등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총선은 나가고 싶고 이런 공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수요가 공급을 만드는 게 바로 조국 신당 아니겠느냐. 이 총선 때는 수요가 생기니까 공급처, 예. 즉 신당이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은 조국 장관이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신당은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국민의힘 보수가 분열하는 그러한 신당이 될 거고 조국 장관이 만약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을 협력하는 그런 위성정당 같은 지금 그런 비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비례정당? 아니 비례정당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띄울 것이고 조국 장관이 창당을 하더라도 그러한 뭐 2등, 3등짜리들 개나 고동이나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보면은요, 조국 장관의 주위에는 민정수석 때 함께 일했던 좋은 예, 젊은 인재들이 괜찮다고 많아요. 하더라고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탄압을 받은 언론계 출신, 또 경찰 출신, 이러한 분들도 함께 하려고 하는 태동은 있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실장님이 민주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라면 누구를 영입하겠느냐 했을 때 그 언론계 인사하고 경찰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분들 중에 일부가 조국 장관하고 좀 맥이 닿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닿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조국 신당. 민주당이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민주당이 받는 거는 조 장관을. 또 조 장관도 민주당이 갈 생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받는 건 여러 가지 이제 고려사항 쉽지 않은 거고 다만 이제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출마하시는 거랑 아니면 이제 독자적인 신당을 만드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구락부도 있죠. 구락부 가능성이 구락부라면 예컨대 어떤 걸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거예요? 선거 때 옛날 친박 연대처럼 이렇게 무소속 연합 정당을 같은 만들지는 거를. 않지만 무소속 연대라든지 뭐 이런. 그런 가능성은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좀 높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하게 된다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랑 좀 연동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열린민주당이 실은 약간 조국 전 장관과 생각이 비슷한 분들의 정당 성격이 좀 있었거든요. 열린민주당이. 가능하면 그 정도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이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아주 제한적인 분들 정도만 겨뤄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호남에서 출마하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뭔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승패와 관계없이 좀 도전해 보신다든가 그런 정도가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인 거죠. 조국 세력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를테면 민주당의 비명계하고는 코드가 좀 안 맞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계된 움직임 쪽으로 흘러갈 것 같다. 그리고 제한적인 사이즈 정도를 될 거라는 거죠. 예.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이 3석을 배출했거든요. 이제 그때보다는 좀 많겠지만 이 민주당이 어떻게 합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연동형이 되냐 병립형으로 돌아가냐 요거에 따라서 실은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나오더라도 의미 없는 의석을 거둘 거라는 쪽으로 기울었고 조국 신당은
한다면 비례에 중심을 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 움직임이 그칠 수도 있다. 예.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예.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지금 어제도 예. 순천 아래시장 가서 와 아니 영부인이 나타났는데 우리 국민 누가 안 좋아해요? 다 사진들 찍고 하지. 그리고 뭐 호남 돌아다녔던데 소록도 가셔서도 딱 얘기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소록도를 사랑했던. 지금 시즌 3로 넘어가는 거야. 박정희 시대로. 왜 하필이면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가려고 하는지 난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무튼 어떻게 됐든 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려면은 김영삼 같은 보수 정당이면 그쪽으로 가서 민주화 이런 것을 해야지. 뭐 경제 실패했으니까 그런지 몰라겠어요.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출마할 것이다. 뭐 하도 그 돌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뭐 남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 건 그렇지만 약간 부부 별산제 같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거 보면.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 영부남, 예.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2위 윤석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냥 소주 마시면서 하는 얘기지. 아무리 그런다고 영부인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해요? 알겠습니다. 0%다. 저는 아니다. 저도 0%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여당인 국민의힘의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정당에 표를 주는 게 유권자죠. 남자고 여자고 자고한 상대방의 능력은 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광역화라든지 주식 공매도 금지라든지 카드를 좀 내놓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기획이죠. 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기획 능력과 하나는 실현 능력인데 기획 능력 관련해서 또 다른 깜짝 카드들을 좀 들어보신 게 있나요? 아무리 총선이 급해더라도 자 의대 증원 문제 필요해요. 민주당도 찬성해요. 저도 찬성해요. 예. 메가시티. 아니 김포를 서울에 붙이나. 이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수도가 적국과 접경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포탄 하나만 떨어지면은 수도 서울이 공격받았다. 그래서 외신들이 난리죠. 안볼리스크, 서울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남도, 광명도 뭐 다 그러려면은 제가 자꾸 얘기지만 제주도, 이어도도 서울로 하고 내 고향 해남도, 진도도 서울로 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 특별민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 보세요. 공매도 이건 민주당이 작년부터 주장한 거예요. 아, 그랬나요? 그렇죠. 한시적으로 하자 했는데 공매도 내년 6월 선거 끝날 때까지 딱 한다고 하니까 하루는 폭등했다가 어제는 박상방하고 이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주식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 푼다. 환경단체에서는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옛날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 보면은 저도 이건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을 전부 극우 파퓰리즘으로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은 능력이 아니라 미운 놈을 안 찍는 거예요. 예. 덜 미운 놈 찍는 거예요. 극우 파퓰리즘이라는 딱지를 이제 붙여주셨는데, 예, 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정답이 되는 거를 좀 회피하고 별로 이렇게 제가 보기엔 선거 공학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게 의대 정원은 좀 다른 맥락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 서울 이전이나 이제 공매도는 실은 이제 그래서 2탄이 실은 이제 공매도인 거가 그런 건데요. 의대 정원은 좀 다른 맥락인데 저는 지난 10월 달에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약간 좀 정신 멀쩡한 정무적 기획을 했다 그러면 딱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 메시지만 했으면 저는 지지율이 5%포인트 이상 올랐을 걸 생각해요. 뭐죠? 1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2번,
홍범도 흉상 이전을 중단하겠습니다. 3번, 앞으로 민생을 잘 챙기겠습니다. 앞에 1번, 3번은 그냥 어떤 말인 거고 자세를 보여주는 실제 조치는 2번이거든요. 그리고 홍범도 흉상 이전은 제가 보기에는 극우라는 말도 사치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극우나 극자라는 건 어떤 로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홍범도 흉상 이전은 박정희 정부부터 지금까지 막 이렇게 보수도 막 되게 높이 평가해 주던 건데 1943년에 돌아가신 분을 빨갱이로 보는 게 약간 보수가 보기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약간 뜬금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저 대통령? 정체가 뭐지? 라는 마치 약간 우리 뭐 한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순실 논란이 국정농단 있는 것처럼 누구 말 듣고 저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라는 그 의구심을 일으켰는데 그 의구심을 뭔가 걷어들이는 조치만 했었으면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기대치와 비교해서 실제치가 좋아지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오르고 내린다는 거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는 기대치를 낮춰놓은 거예요. 기대치를 너무나 낮춰놨기 때문에 왜냐면 보수도 생각 못한 일이에요. 홍범도를 빨갱이로 보는 거는. 그래서 약간 정상적인 조치만 해도 제가 보기엔 지지율이 5%씩 올라가는 건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매도는 말씀도 하셨지만 공매도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 30% 가까이 있는데 한국 좀 이상한 주식시장이구나. 공매도 자체가 선진국들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빠져나갈 조짐이 있다는 거고 잠깐은 반등을 했었지만 그리고 김포도 지금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무슨 소리냐 서울 자체가 메가시티 정도가 아니라 이미 기가시티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키우긴 뭘 더 키우냐 그런 내부에서도 그 저항이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효과가 별로 없고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보면 효과가 별로 없고 지금 가장 효과가 있을 만한 거는 뭐냐면 저거 이미 정답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좀 황당한 일을 좀 황당하지 않게 정상적인 걸 조치를 하는 게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건데 그 중에 뭐 모든 걸 다 하지 않더라도 홍범도가 제가 보기엔 되게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는 이준석을 비롯한 어떤 그 공천 과정에서 약간 손을 잡는 거 일종의 이제 윤석열, 이준석의 정치연합이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전체 어떤 그 득표의 변화를 일으켜낼 한 비중의 80, 90%를 차지하는 건데 저기 잔챙이 0.1%, 2%에서 쪼물딱 무슨 공매도가 어쩌니 김포 이전이 어쩌니 근데 내부에서 한 박자 있다면 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라는 반발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기획 역량도 약간 좀 딸리고 예. 뭔가 마음이 있는 건 알겠어요. 뭔가 지지로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90%의 몸통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저기 어디 귀퉁이에서 바둑으로 치면 이제 한 집 두 집 가지고 장난치고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을 너무 과시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 이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몰라요.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이제 앞으로 선거 때까지 한 5개월 어떻게 흘러갈지 이 문제도 역시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하나는 민주당 쪽에서 어떤 시각이냐면 이제 경제 위기론이라든가 경제가 점점점 안 좋아져서 우리한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선거 측면에서만 보면 물론 이제 민주당이 좋은 건설적인 대안을 많이 얘기하더라도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 근데 저는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거냐면 경제가 좋다 나쁘다와 선거가 연결되는지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 87년 6월 항쟁, 그 전 국민이 들고 있던 6월 항쟁은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라는 그 3조 호황식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경제와 정치가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약간 정부가 좀 핑계를 잘 둘러대는지 아닌지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 정부가 좀 뭐 믿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으면 그렇게 좀 수용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또는 이제 어떤 측근 비리가 터진다든가 그러면 경제가 좋든 나쁘든 그게 다 이제 그 정부 책임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리고 경제 전망에 국한시키면 약간 이제 객관적인 거랑 주관적인 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객관적인 경제 지표는
올해에 비해서는 좋아진다라는 게 그거는 뭐 거의 모든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올해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1.4% 정도 되는데 내년은 지금 한 뭐 이렇게 기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2%에서 한 2.3% 정도가 일반적 전망이거든요. 그리고 수출이나 무역 수지도 계속 이제 한동안 적자가 한 뭐 10개월 이상씩 됐었지만 지금도 그건 이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졌던 게 중국, 반도체, 일본의 엔저 효과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특히 중국과 반도체에서 약간 이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경제가 여전히 경제는 항상 어려운 건데 경제는 항상 어렵긴 한데 이제 이 수치상은 좀 좋아지고 다만 물가가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있다 보니까 가계부채 부담들 이제 어떤 뭐 자영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담보대출을 빌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자 부담 이런 이제 서민 경제 입장에서 체감도를 느끼는 것 자체는 사실로 봐야죠. 87년도에는 시대 정신이 민주화냐 군정이냐 네. 군사 독재냐 이런 개념이 경제를 눌렀지만은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저도 그래서 윤석열 독주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독재 정권이라고는 안 해요. 언론의 자유도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니 할 말 다 안 해. 네. 현직 대통령한테 공산당이라 해도 무죄 대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민생 경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살 수가 없어요. 특히 2030 세대들을 위해서 김포 합친다고? 천만의 말이에요. 이 고이자, 고물가, 고환율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극복한 IMF 외환위기 시대에는 우리나라 경제만 나빴고 세계 경제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나쁘고 세계 경제도 나빠요. 미국만 좋죠. 미국도 나빠요. 예, 예. 그렇죠. 컨트롤 보면 미국도 미국이 나쁘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같은데 막 투자 뺏어와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물가가 올라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되는 시대를 우리는 또 살아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이 클린턴 알칸사 주지사한테 패배했을 때 나온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이것이 내년 총선 이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가 다른 건데요. 경제가 총선 이슈가 된다는 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 그거를 이제 반대했던 건 아니고 경제 위기 가능성이 어떨 거냐 또는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어떨 거냐 그걸 좀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네. 지금 미국보다도 잠재 경제 성장률이 낮아요. OECD 회원국죠? 우리 처음에는 뭐 1.9, 1.4로 이건 말도 안 되죠. 경제에 대해서 상황은 좀 호전될 것이나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심판하겠다. 특히 이제 총선은 대통령 선거 후에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평가적인 성격도 있는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여전히 좀 힘든 쪽입니까? 지금 아직 힘들죠. 왜냐하면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슈를 크게 쳐버릴 예. 그런 소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김포 서울 편입 뭐 마이크와 스피커가 그쪽에 있죠. 굉장히 크죠.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성장 3%율 3% 이런 건 메아리가 없어요. 어떻게 일단 그렇게 기사죠. 하나. 일단 기사. 네. 이건 메아리가 없어요. 본래 야당은 정책을 가지고 언론과 국민은 정책을 내놔라 하지만 정책 가지고 선거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발표하는 정책 이슈에 대해서 평가를 잘해줘야 돼요. 평가를 잘해야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딱 잡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 탄압을 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
여기서 좀 밀려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아, 이제 그러나 저는 끄리 전략. 그래 정리하고 두 사람을 다 땡겨야 된다고. 해라. 그러면 이제 탄핵 역풍 본다.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냐 하고 벌떼처럼 나타나서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메가시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빨리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이 안 보인다, 이재명이 사라진다. 잘 알 필요 없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결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윤석열 독주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고 민생 투쟁을 하면 나는 이긴다 그렇게 봐요. 정책 말고 정치로 가라. 그렇죠. 이동관, 한동훈 끌어내려라. 따라야죠.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긴 경우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랑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때 실제로 한국에서 스윙보터 지역으로 볼 수 있는 데는 충청도 지역과 수도권으로 봐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호남, 뭐 제주, 대구, 경북, 부울경, 강원 이제 그런 건데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한 경우에는 2번 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충청도에서 전체 충청도 국회의원 대비 민주당 당선자가 70%가 넘었고 그리고 2004년과 20년에도 수도권도 당선자 비중이 70%가 넘어요. 85%였죠,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아무튼 70% 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2번 다로 치면은 그래서 민주당이 원내 과반이 되려면 충청권과 수도권을 각각 70%가 넘는 경우에만 우리가 과반이 됐어요. 왜냐하면 부울경에서 약간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턱걸이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좀 비중이 하려면 뭔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만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반까지 쉽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혁신 이건 뭐 정책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리더십, 공천, 정책 이런 거를 뭔가 패키지로 혁신해야지만 예.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는 그래서 싸우면서 일하고 네. 일하면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거 3공화국 때 구호 아닌가요? 새마을 정신.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할 때 그러한 얘기를 했죠. 민주당은 이제 혁신위원장 카드를 썼고,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 카드를 아주 잘 쓰고 있고, 이제 남은 게 이제 그렇다면 쓴다면 비대위원장 아니면 선대위원장 카드인데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비대위나 선대위 구상을 좀 끌고 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먼저 인재영입위원회를 띄워서 인적 청산과 세피 수혈을 받아서 인재 혁신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해나가는데 현역 의원들을 이재명 대표는 다독이고 소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12월 달에 수원지검발 태풍이 예상되고 있다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법에서 영장 기각된 대북 송금이나 이미 경찰청장이 무혐의라고 한 법카에 대해서 수원지검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2차 장사나에서 3개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정기국회 끝나면은 영장 청구한다. 이걸 이재명 대표는 잘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인재를 영입하면은 저 사람들로 공천이 바뀌겠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현역 의원들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혁신위원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D 나온 사람은 40% 감점을 줘라. 이런 얘기인데 과거부터 현역 의원의 물갈이는 정당에서 20, 30%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표면화시키면은 민주당은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거죠. 선 인재 영입 후 적당한 때의 물갈이 시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는 12월이 지나면은 검찰도 못해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사법부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당연히. 최 소장님 짧게 보탤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인재를 영입한다는 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불발탄이 생길 테고 일부는 이제 성공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할 필요가 있고 인재 영입을 그걸 뭐 인재 영입위원회를 띄워서 하든 물밑에서 하더라도 그 대표의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의중이 실린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힘 있는 인재 영입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선대위원회가 됐건 비대위원회가 됐건 뭔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 상징되는 지지층들이 이미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표라도 더 많이 땡겨 올려면 뭔가 좀 갸우뚱한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문재인 대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씨를 영입해서 사실상 이게 정치연합의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진보표와 중도표가 연합한 또는 민주당 표와 약간 갸우뚱하는 중도표가 연합한 모양새인데 이재명 대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컬러가 다른 사람을 선대위원장 또는 비대위원장 같은 거를 검토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그런 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고 있겠죠. 네. 예, 인재영입위원장 한번 해보고 싶다고 좀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시고.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올해 뭐든지 안 해요. 사람들을- 왜냐하면 저는 제 목표는 분명해요. 지역구. 해남완도 진도에서 당선해서 국회에 입성해서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김대중의 이념을 그리고 낙후된 내 고향을 발전시키겠다 예. 하는 것이 저는 목표이고 저는 민주당이 잘 되는데 병풍 역할을 해줘야죠. 그렇지만은 저는 인재영입위원회도 지금 최 소장이 힘이 있는 사람 그런 말씀을 플러스 알파를 하셨는데 붙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해야 된다. 인재영입위원장도. 그렇죠. 인재영입.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 그래야만이 실효성이 있고 또 저 선거대책위원장이나 공천심사위원장 같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민주당이 가야 될 길도 어느 정도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